안녕하세요. 이투스 현수입니다. 사과나무 학원에서 지금 이것저것 얘기를 좀 하다가 이번에 2028학년도 수능 통합사회 예시문학 분석 영상을 한번 찍어보자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조만간 통합사회 수업을 여기서도 열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해서 간단한 좀 소개, 이번에 2028학년도에 수능 통합사회 예시문학 나온 거 분석도 좀 하고 주요 문항들 한 6개에서 7개 정도의 문항들 해설도 좀 간단하게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지금 촬영 중입니다. 일단은 이번에 시험 형식이 꽤 많이 변화가 됐어요. 기존에 있었던 사탐 9과목들의 시험 형식은 일반적으로 30분 안에 20문항을 푸는 거, 그리고 기존에 2점짜리 10개, 3점짜리 10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만 이제 통합사회라는 시험은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다 봐야 되는 시험이기도 하고 동시에 시험 시간이 40분으로 늘어나고 문항 개수도 25개로 늘어났습니다. 원래 이제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늘어났다는 건 어쨌든 이 과목 안에서 좀 더 빡세게 변별을 해내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이 되고요. 이 문항의 점수 자체도 1.5점, 2점, 2.5점 이런 식으로 기존에 2점이랑 3점밖에 없었던 문항 배점에서 좀 더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문항의 난이도들을 좀 더 다양하게 맞추겠다라는 의도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문항 개수도 늘어났고 시간도 늘어났고 배점도 다양하게 세분화됐고 그러니까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변별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도로 여겨지니까 만만한 시험은 아마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문제를 좀 봐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세부 과목별로는 지리가 한 8개, 윤리가 7개, 일반사회가 8개, 역사가 2개 이 정도로 출제가 됐고 실질적으로는 요 안에서 이제 막 섞여 있는 주제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메인 주제로만 따지면 이 정도로 출제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의 비중이 어쨌든 확실하게 좀 낮은 모습을 볼 수 있고 일반 사회나 지리나 윤리 같은 기존에 있었던 사회탐구 9개 과목 중에서 큰 틀을 차지하는 좀 응시자 수도 많은 그런 주요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잘 어쨌든 그 역할을 좀 배분을 해가지고 분량을 적절하게 나눠가지고 넣었다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는 이래요. 본격적인 과목 융합형 문제는 한 6개 정도 나왔고 실제로 보면 융합형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훨씬 더 숫자가 많지만 좀 본격적으로 제대로 융합을 했다 싶은 문제들은 한 6개 정도였고 단일 과목별로 심화형 문항들이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9개의 사탐 과목들의 내용을 좀 심화적으로 알아놔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융합형 문항이라고 해도 사실은 단일 과목에 있는 내용들을 어쨌든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고 단일 과목 안에서 좀 더 심화적으로 원래는 그 과목 안에서 소위 킬러 주제라고 불리는 좀 어렵게 난이도를 올리는 그런 주제들이 어쨌든 통합사회라는 과목 안에 굉장히 많이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단일 과목들별로 기존에 있었던 사회탐구 9개 과목들을 좀 심화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여전히 있다. 실질적으로는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기존의 사회탐구 9과목을 전반적으로 합쳐놓은 과목인 만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뭐 윤리라든지 혹은 사회문화라든지 법과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과목들을 세부적으로 배우는 게 여전히 필요한 그런 통합적인 학습이 좀 필요한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사탐 과목들의 심화 내용들을 어쨌든 열심히 공부를 하긴 하셔야 된다는 거. 통사 교과서에서는 직접적으로 깊이 다루지 않는 개별 사탐 과목의 심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통사 교과서만 대충 읽어보면 고득점이 나오겠거니라는 생각으로는 고득점을 얻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 사탐 과목들별로 굉장히 심화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쌤도 커리큘럼을 그런 방향으로 좀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실제로 쌤이 이미 진행하고 있던 사탐 과목들 말고도 다른 과목들 안에서도 심화적인 내용들은 통합사회라는 교과목을 다루는 안에서 싹 다 다뤄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통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이번에 예시문항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굳어지고 있습니다. 융합형 문제는 오히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융합형 문제라는 것도 그냥 각 과목별로 그냥 이 과목에 있는 지식들을 알고만 있어도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실제로 융합을 통해 가지고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든지 이 과목들의 지식들을 각각 알고 있는 거를 넘어서 가지고 뭔가 이 과목별의 과목들이 합쳐졌을 때 어떤 속성을 가지게 되니 이 개념들이 융합해 가지고 어떤 개념으로 변할 수 있니 그런 식으로 막 심화적으로 엄청 창의적인 문제가 솔직히 말하면 크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고 기본적으로 뭐 세계 지리 같은 과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구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 혹은 여러 문화권들 혹은 여러 기후권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딱 삼아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일반적인 사회문화에서 물어보는 개념들이 뭐 이 나라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고 저 나라에서는 저런 특징이 있고 해가지고 그냥 개념들을 살짝 섞어놓은 수준에 불과한 그런 융합형 문제들이 아직까지는 출제되고 있습니다. 향후로는 좀 더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각 개별 과목들에 있는 지식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 네 번째, 도표나 자료 해석 문제 같은 거. 대표적으로 사회문화에 나오는 도표 통계 문제, 경제에 나오는 수치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이 다량 출제되었지만 아직까지는 그 과목들에서
좀 빡세게 다루는 수준으로까지 난이도를 올리지는 않은 모습이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좀 난이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통합사회 예시문항이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탐 과목 기존에 있었던 9개 과목들을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을 다 학습을 하기는 해야 되고 범위가 넓고 심화 영역들이 어쨌든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통합사회 교과서에서는 제대로 언급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이 심화 교과목을 공부해야만 알 수 있는 수준으로 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별력은 확실히 있을 것으로 좀 사료가 좀 됩니다. 어쨌든 통합사회에 대해 가지고 그냥 대충 만만한 과목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이번에 예시문항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것 같고 사실 통합사회라는 게 전 수험생이 다 치는 과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약간 허수에 해당되는 친구들도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 4%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득점을 맞을 역량이 있는 그런 친구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암기할 것들은 확실하게 암기해 나가면서 기존에 있었던 사탐 과목들 9과목들에 대해서 심화적인 공부도 분명히 필요한 그런 과목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주요 문항들 몇 개만 좀 뽑아가지고 왔거든요. 이 주요 문항들을 해설을 좀 해드리면서 이게 각 과목들이랑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는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를 간단하게 들어보시면서 대충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느낌만 좀 알아가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단일 과목형 문제가 한 3문제 정도만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대놓고 사회문화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회문화에서 원래 내는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이라는 그 주제를 그냥 통합사회식으로 살짝 좀 쉽게 낸 느낌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회문화에서 출제하는 방식들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느낌이고 사회문화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거든요. 막 카드형으로 아니 학생별로 이렇게 막 각자 사례를 제시하라고 해놓고 이게 맞았니 틀렸니 이런 얘기를 물어보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에 대해서 일단 빠삭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게 기존의 사회문화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었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유럽인들이 현지 음악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 확산된 한국 대중음악도 일상적으로 즐기게 되었다. 유럽인들 입장에서 현지 음악이를 표현하는 것은 소위 우리가 보통 자문화라고 얘기하는 요소, 원래 우리 사회에 있었던 문화 요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고 SNS를 통해서 확산된 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런 걸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외부에서 우리나라로 문화가 넘어오는 요인, 문화가 변동하는 요인 중에 외부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걸 전파라고 부르는데 그 전파가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는 직접 전파가 있고 이렇게 매체, SNS 이제 대중 매체잖아요. 대다수 대중들에게 이 매개체가 되어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대중 매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넘어오는 거는 그냥 전파가 아니라 간접 전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회문화라는 과목 안에서는 간접 전파. 를 통해 가지고 넘어오게 된 한국 대중음악은 이 사회의 입장에서는 외부 문화 요소란 말이죠. 외부 문화 요소에 해당되는데 이 자문화 요소도 있고 그냥 원래 현지 문화 요소도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넘어온 한국 대중음악도 있고 간접 전파를 통해 가지고 발생한 현상을 해석을 해봤을 때 원래 있었던 것도 있고 외부에서 넘어온 것도 있고 사이좋게 같이 있는 걸 보통 문화 병존이라고 부르고 이건 통합사회에서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 파트에서 그냥 대놓고 다루는 파트입니다. 간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시 사례 같은 경우에는 만주족이 한족을 정복하여 한족 남성에게 변발을 강요했다. 그래서 한족 남성의 상투 문화가 원래 있었는데 변발 문화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만주족이 한족을 정복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면 어쨌든 이 변발이라는 건 사람에 의해서 전해졌을 거 아닙니까? 외부에서 넘어온 문화인데 사람에 의해서 전해진 전파를 직접 전파라고 보통 부르게 되고요. 직접 전파에 따라 가지고 한족 남성의 상투 문화가 원래 있던 자문화 요소인데 이 자문화 요소가 외부에서 넘어온 변발 문화로 대체됐다고 그랬잖아. 이러면 이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직접 전파에 따라서 문화 동화 혹은 문화 대체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강제적으로 동화가 나타났다라고까지도 표현할 수 있겠죠. 강요했다라는 표현까지 있으니까 실제로 강제적으로 문화 동화가 나타난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A는 기억으로 인해 문화 동화가 나타난 사례 이렇게 돼 있는데 문화 변동의 요인만 옳게 설명했다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문화 변동의 요인으로 인해서라는 식으로 맥락으로 설명돼 있으니까 문화 변동의 요인은 옳았다라고. A에서 문화 변동의 요인은 뭐였지? 간접 전파였단 말이야. 그럼 기억은 간접 전파가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거고 문화 동화가 나타난 게 아니라 병존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동화라고 하면 안 되고 병존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인만 옳게 설명하고 결과는 옳게 설명하지 못한 거지. 양상을 잘 설명 못한 거지. 양상은 문화 동화가 아니라 병존 라는 식으로 바꿔줘야지 옳은 설명이 될 겁니다. 학생 B는 직접 전파로 인한 문화 융합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 모두 옳게 설명했다고 그러니까 B에 나와 있는 예시는 그냥 직접 전파로 인한 문화 융합의 사례가 돼야 되는 거고요. C에는 뭐가 나타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요인과 양상 모두 옳게 설명했다고 돼 있으니까 학생 같은 경우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전파로 인해서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다 잘 했겠네요. 직접 전파로 인해서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잘 해줬으니까 전부 다 옳게 설명했다라는 식으로 선생님이 얘기를 했을 거다라고 마무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1번 A와 달리 C는 발견에 의한 문화 변동의 사례다. 여기 발견 같은 건 나와 있지 않아요. 발견은 이제 내재적인 문화 변동의 요인, 그냥 이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요인으로서 원래 있었던 거를 찾아낸 케이스를 설명하는 건데 C에도 A에도 원래 있었던 거를 내가 그냥 찾아내서 우리 사회 안에서 문화 변동의 요인이 나타난 그런 케이스는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A도 C도 발견에 의한 문화 변동 같은 건 없었고요. 2번 기억에는 직접 전파가 들어간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기억에는 간접 전파가 들어가는 거죠. 탈락입니다. 니은에는 문화 융합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문화 병존이 들어가 있죠? 탈락입니다. 4번 가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여기 나와 있듯이 직접 전파로 인한 문화 융합의 사례가 나타나야 되니까 멕시코에서 토착 신앙과 에스파냐인이 들여온 에스파냐인이 들여온 거니까 직접 전파가 맞죠. 직접적으로 사람이 전파한 거니까 카톨릭과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성모상이 탄생했다고 돼 있는데 융합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거든. 원래 있었던 자문화 요소랑 외부에서 전파돼가지고 들어온 카톨릭교랑 합쳐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3의 문화가 탄생하는 걸 융합이라고 그러는 게 맞기 때문에 직접 전파로 인해가지고 원래 있었던 거, 외부에서 들어온 거 합쳐져가지고 문화 융합이 된 사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4번이 정답이 되고 5번 나에는 자극 전파로 인한 문화 병존 아니죠. 직접 전파로 인한 문화 동화죠. 그러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적어놨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 전파로 인한 문화 동화라고 바꿔주셔야 되겠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답이 4번이라는 걸 무난하게 확인할 수 있죠.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에 사회문화에서 내던 문제를 거의 형태만 살짝 바꿔가지고 그대로 낸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회문화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너무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사실 사회문화 공부 안 해도 돼. 그냥 통합사회 안에서 병존, 동화 이런 것만 무난하게 알고만 계셨어도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내용이다. 요거는 좀 많이 어렵거든요. 이것도 통합사회 안에 얘기하는 주제긴 합니다만 생활관리에서 보통 킬러 주제로 많이 나오는 시민불복종이랑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윤리 파트 같은 경우가 좀 빡셀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윤리는 뭐 세계지리라든지 아니면 역사라든지 이런 거랑 별로 접점이 없어. 그냥 이 사상가의 사상을 되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이랑 융합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형태의 문제 어떤 주제라서 기본적으로 생활관리에 해당되는 좀 어려운 주제들은 그냥 단일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도 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윤리만큼은 이 윤리 과목 자체를 좀 딥하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그냥 기존의 윤리에서 난이도를 올리던 방식이랑 똑같이 그냥 계속 어려운 주제를 묶고 논리를 이해하고 있니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난이도를 올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오히려 윤리가 약간 함정이 되지 않을까. 기존에도 생활관리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과목이라는 평을 받는데 거기서 그냥 통합사회에서 난이도만 생활관리식으로 쫙 올려버리면 난이도가 변별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통합사회 출제하는 입장에서 융합하는 문제는 만들기가 되게 어렵고 이쪽은 그냥 기존의 생활관리 내던 대로 난이도 올리면 되니까 오히려 이쪽을 난이도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어떤 예측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정의로운 국가 내에서 시민은 법과 정책이 거의 정의로운 국가 이런 거 나오면은 사실 롤스라고 바로 알아보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시민불복종을 이미 공부하셨다면 너무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롤스가 거의 정의로운 국가 내에서의 시민불복종을 얘기하기 때문에 거의 정의로운 국가 얘기 나온 순간 롤스라고 잡아주셔야 되고 뭐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롤스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제시문들이 생활관리에서 나온 제시문들이 그냥 나와 있는 거고 사실 쌤은 이제 생활관리를 강의를 할 때 이 제시문들 엄청 자세하게 봐주면서 설명을 해주거든.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시민은 법과 정책이 어느 정도의 부정의를 넘어서지만 않는다면 보통 그 법과 정책에 따라야 돼. 그러니까 심각한 부정의까지만 아니면은 웬만하면 소소한 부정이라면은 그래도 준법의 의무가 우선이야. 거의 정의로운 사회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국가거든. 이 국가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법을 지켜야 될 것이고 그 법을 지키는 거는 어쨌든 이 부정이라는 게 심각한 선만 넘어서지 않으면은 일단은 그래도 이 법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 라는 식의 의무가 먼저 요구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가 부정되는 수준으로 심각한 부정의가 나타나면 그걸 묵인해야 참아야 된다는 건 아니야. 시민은 법이나 정책이 심각하게 부정의할 경우엔 불복종할 수 있고 시민 불복종은 이 불복종을 하는 과정에서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이라 그러면 이게 롤스의 정의의 원칙이거든요. 거의 정의로운 국가 안에서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 즉 정의의 원칙을 근거로 시민불복종을 해야 되고 그 시민불복종을 할 때는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는 법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행해져야 된다라고 롤스가 얘기하고 있는 제시문. 1번 부정의한 법일지라도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심각하게 부정의하지 않다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닐 수 있겠죠. 심각하게 부정의할 때만 시민불복종이 된다고 방금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불복종할 수 있는 거지 소소하게 부정의한 법은 그냥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1번 선지 맞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사실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이죠. 2번 폭력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시민불복종으로 간주될 수 없어요. 맞아요. 시민불복종을 할 때 롤스가 기본적으로 잡고 가는 가장 유명한 조건이 크게 세 가지. 비폭력, 그리고 처벌 감수, 그리고 최후의 수단 이렇게 세 가지고 비폭력적으로 시민불복종을 하라는 얘기를 롤스가 기본적인 시민불복종의 조건으로 삼기 때문에 이번 선지도 맞는 얘기고 3번 시민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하여 헌법체계에 저항하는 행위예요. 아닙니다. 헌법체계에 저항하는 건 시민불복종이 아니거든요. 시민불복종은 구체적인 법이나 정책에 대해 가지고 가해지는 거지 뭐 정책이나 명령이나 정부가 만들어 놓은 구체적인 제도라든지 혹은 정부가 개인에게 내리는 처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심각하게 부정의할 때 가해지는 행동이지 헌법 체계에 저항하면은 그건 이미 시민불복종이 아니라 국가를 완전히 엎어버리는 혁명 수준이 됩니다. 시민불복종은 혁명 같은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국가의 체계는 인정하는 안에서 특정 법이나 정책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헌법 체계에 저항하는 건 시민불복종이 아니다라고 잡을 수 있겠고요. 4번 시민불복종은 처벌이 따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행해지는 위법행위예요. 맞아요. 시민불복종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국가 입장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 가지고 법을 어기는 사람, 시민불복종은 어쨌든 위법행위니까 그 위법행위에 대해 가지고 처벌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처벌을 감수하는 것 또한 시민불복종의 정당한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불복종에 따라 가지고 처벌이 따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행해지는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어그로를 끌어야 되는 거야. 이 나쁜 법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행해서 위법행위를 저질러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시민불복종의 특징입니다. 5번 기본적 자유 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체제 유지를 위한 준법 의무와 충돌할 때 시민불복종이 발생할 수 있어요. 롤스가 항상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본적 자유 보장을 요구할 권리라는 게 이제 시민불복종을 통해 가지고 나쁜 법을 없앨 수 있는 권리인 거고 체제 유지를 위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법을 해야 된단 말이야. 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야. 이거 두 개가 충돌하는 상황인데 체제 유지를 위한 준법의 의무보다 이 부정의의 정도가 너무너무 심각해가지고 기본적 자유 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훨씬 더 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그냥 법이 소소하게 부정의한 수준이면 체제 유지를 위한 준법 의무가 더 위에 있는 상황이 될 텐데 법이 심각하게 부정의해져 버리면 기본적 자유 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더 위에 올라가는 상황. 항상 충돌은 하고 있지만 그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기본적 자유 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훨씬 더 위에 올라갈 때 법이 심각하게 부정의할 때 그때 시민불복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면 정답은 3번이 되는 걸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번. 이게 이제 굉장히 대표적으로 이 통합사회를 통틀어 가지고 보통 가장 어렵다고 여겨지는 과목, 경제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뭐 경제 문제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나왔어요. 그냥 대놓고 경제 문제는 두 가지 나왔는데 A에서 C가 각각 정기예금 주식 채권 중에 하나라고 지금 돼 있는 상황에서 A, B, C 중 하나를 선택해서 투자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돼 있고 A, B, C의 각각 특징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자 수익이 있는지 시세 차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 우리가 금융상품을 이미 공부를 해놨다면 경제 파트에서 정기예금 주식 채권 중에 뭔지는 금방 확인을 할 수 있죠. 이자 수익이 있는데 시세 차익이 없는 거. 이거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1년이든 뭐 매 달마다 이렇게 납입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그냥 돈을 이렇게 딱 넣어 놓는 거야.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자를 돌려받는 거고 시세 차익 같은 건 없어요. 뭐 정기예금을 넣어 놓는다고 해가지고 그 원금이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건 없고 딱 이자만 그냥 은행에서 주는 이자를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자 수익은 있지만 시세 차익은 없는 거. 그거 정기예금이 되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이자 수익은 없지만 시세 차익은 있다 그랬지. 보통 주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자 같은 게 발생하지 않거든. 주식은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적당한 가격을 내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으면 주식 가격이 막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주식에서 이자가 발생하지는 않단 말이야. 보통 배당금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그 주식이라는 게 그 자체로 이자를 발생시키는 건 아니라서 주식에 해당된다라고 개념에서 배우셨으면 이거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거고 나머지 채권이겠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자 수익도 있고 채권이라는 건 이제 국가가 발행하는 빚 증서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 수익도 발생하고 채권 자체의 가격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경향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정기예금 주식 채권이 되겠고
1번 정기예금은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주식이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B라고 바꿔줘야 되겠고 2번 C 채권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제도에 적용을 받는다. 정기예금이 예금자 보호제도에 적용을 받겠죠. 바로 탈락이고 3번 일반적으로 주식은 정기예금에 비해서 안정성이 높다. 아니죠.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건 가격 변동성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안정성이라고 하면 정기예금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채권이고 그 다음이 주식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주식은 정기예금에 비해 가지고 안전성이 낮다라고 바꿔줘야 될 거고 4번 채권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100만 원이다. 보통 암묵적 비용이라는 걸 다른 말로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채권을 만약에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된다면 편익이 100만 원인데 사실 그 중에서 제일 이걸 선택하지 않았을 때 가장 높은 이득 이걸 이제 보통 암묵적 비용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기회비용이라고. 그럼 여기 90만 원에 해당되는 게 암묵적 비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걸 선택했을 때 우리가 놓치게 되는 가장 높은 편익 이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90만 원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 5번 정기예금을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과 주식 선택의 기회비용은 같다. 정기예금을 선택했을 때 가장 높은 비용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편익은 뭐겠습니까? 이 100만 원이죠. 채권. 주식을 선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포기해야 되는 편익은 100만 원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기회비용이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100만 원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라는 과목 안에서 봤을 때 이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정도 난이도로 그냥 문제를 내겠다고 이제 이번에 예시문항에서는 그렇게 보여줬지만 사실 앞으로는 좀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내가지고 난이도를 좀 올려줄 거예요. 사실 경제에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보다는 훨씬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낼 수 있거든. 기존에 있는 통합사회에 나와 있는 경제 개념으로도 훨씬 더 어렵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경제랑 관련해가지고 수치 계산하는 법, 뭐 편익이라든지 뭐 기회비용이라든지 혹은 뭐 상대우위, 비교우위, 뭐 절대우위 이런 개념들에 대해 가지고 좀 빡세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다. 융합형으로 가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좀 뽑아왔습니다. 이게 제일 대표적인 융합형이에요. 여러 가지 문화권을 제시해 놓고 그 문화권 안에서 여러 사례들을 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다른 과목의 개념이랑 접목을 시키는 거죠. 문화권이라는 개념은 뭐 따지자면 이제 세계지리랑 관련된 부분이고 이 세계지리랑 관련된 부분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사회문화의 개념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회문화 아니면 생윤에서도 잠깐 언급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세계의 문화권은 여러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건데 이 A에 해당되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럽 문화권, B는 아프리카 문화권, C는 북아메리카, 그리고 D는 남아메리카 문화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북미 문화권, 남미 문화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 뭐 오세아니아도 있고 뭐 인도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뭐 아시아 중에서도 남아시아, 뭐 동남아시아, 뭐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이런 식으로 그 문화권이라는 개념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요, 오세아니아 문화권의 지리적 범위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태평양의 여러 섬을 포함한다고 돼 있고 여기가 오세아니아 문화권이죠. 여기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지금 여기를 잡고 있고. 오스트레일리아는 20세기 초에 백호주의를 내세우며 아시아계 등의 이민을 제한했는데 기업, 원주민의 자녀를 부모로부터 강제로 분리하여 주류 집단의 언어와 생활 양식 등을 강요하는 정책 이걸 보통 우리가 동화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화주의. 소수 문화를 주류 문화로 동화시키려는 정책 이게 맞는 얘기고요. 우리가 보통 동화주의라고 부르는 게 이 한 나라에서 주류 문화가 있고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고 소수 뭐 원주민이라든지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으면 니들 그냥 우리 주류 문화로 합쳐져라. 그런 걸 보통 용광로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동화주의에 해당되는 얘기가 맞고요. 소수 문화를 주류 문화로 동화시킨 정책 정답이고요. 2번 니은은 다문화주의 정책이라고 돼 있는데 다문화주의 정책은 보통 샐러드 보울 이론이라고도 해가지고 주류 문화와 소수 문화를 완벽하게 대등하게 인정하는 그런 정책에 해당되거든. 주류 문화와 소수 문화가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정책 이거 다문화주의 정책 맞으니까 2번 바로 맞다고 표시할 수 있겠고 크게 어렵지 않고 3번 오스트레일리아는 A에 속한 국가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고 돼 있는데 오스트레일리아가 예전에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단 말이야. A 유럽 문화권에 있는 요 영국이란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세계 지리를 배우고 있으면 문화권 얘기할 때 다 하게 되는 얘기거든. 3번 맞는 얘기고 4번 B는 이슬람교 신자 수가 크리스트교 신자 수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B가 아프리카 문화권인데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유럽의 지배를 많이 받았거든.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단 말이야. 이슬람교보다는. 이슬람교는 이제 중동 쪽으로 가야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 신자 수가 크리스트교 신자 수보다 많지 않고요. 오히려 크리스트교 신자 수가 더 많습니다. 아프리카 쪽은 유럽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크리스트교 신자 수가 이슬람교보다는 더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4번 틀린 거고 5번 C
C와 D를 구분하는 남미와 북미를 구분하는 경계선은 리오그란데 강이다. 이거 맞거든요. 이것도 세계지리 배울 때 나오는 정보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면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계지리랑 다른 과목을 엮어가지고 문제를 내는 융합형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계지리를 좀 빡세게 문화권이랑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뭐 기후랑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배워놓는 게 융합형 문제에 제일 무난하게 대처하는 기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통합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전제가 되는 것들은 일단 세계지리에 관련된 내용부터 쫙 깔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회문화에 해당되는 내용이랑 법과 정치에 해당되는 내용이랑 약간 섞어놓은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A국은 여기 보면은 선지를 먼저 보면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한다,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러면 문화 상대주의, 절대주의 관련된 내용이고 아래쪽에 인권이 헌법을 통해 보장된다 이런 거 이제 법과 정치에 나오는 인권과 헌법이랑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사실 아래쪽에 법과 정치 내용들은 살짝 그냥 뭐랄까 살짝 그냥 그 명목적으로 그냥 법과 정치 섞어놨어 이 정도 의미로 그냥 낸 문제지 실제로 법과 정치에서 실제로 다루는 헌법에서 인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좀 빡세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기초적인 독해 정도의 문제로 그냥 낸 걸로 보입니다. 1번 갑은 모든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이거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되는데 A국은 여성이 부모의 허락 없이 혼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A국은 후진적이에요. 우리나라를 본받아야 돼요. 이러면 이제 국뽕이잖아. 우리나라가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보통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부르는 사회문화에 나오는 개념이고요. 저는 갑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화는 근문화가 형성된 사회의 맥락 속에서 그 사회의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부모의 권위에 대한 가족 구성원들의 복종을 바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해온 A국의 전통을 고려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문화 상대주의라고 부르는 태도고요. 그들의 입장, 그들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모든 문화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니까 평가해가지고 우월하니 열등하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 저는 을과 생각이 다릅니다. 배우자 선택의 문제는 인권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고 여기서는 문화 상대주의를 적용할 수 없어.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개별 국가나 사회를 초월해가지고 무조건 지켜줘야 돼.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까지 가가지고 윤리적 상대주의까지 가가지고 모든 윤리라는 것도 다 인정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위험해. 상대주의를 너무 선을 넘어가지고 적용을 해가지고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마저도 다 훼손될 수 있어. 나라의 맥락에 따라 다 그런 것도 없애도 돼. 뭐 사람 죽일 수도 있지. 그 나라의 고유한 가치가 있는 건데 요딴 식으로 말하는 건 되게 위험해. 이런 거 이제 보통 우리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극단적 상대주의를 경계하는 입장, 보편적인 가치를 좀 더 많이 추구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해당이 되는 걸로 다들 배우고 계실 겁니다. 통합사회를 배우셨다면 1번 상대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는 모든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만 짱이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2번 상대주의는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타문화 평가하는 거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오히려 가진 국뽕의 태도고요. 3번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경계하는 태도는 보편적으로 지켜야 될 가치나 원리가 존재한다고 보고 인권은 누구나 지켜야 되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대주의를 적용하면 안 돼.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문화까지도 상대주의로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해.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3번이 맞으니까 3번 정답이고 4번 갑과 달리 병은 인권이 헌법을 통해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 사실 갑 같은 경우에도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자유 같은 개인의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갑 같은 경우에도 인권이란 게 헌법으로 보장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병도 마찬가지인 거죠. 인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권리라서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러면 갑도 병도 인권이 헌법을 통해서 보장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4번 틀린 거고 5번 갑을병 모두 인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한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갑을병 모두 인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하고 있는가? 여기 잘 보시면은 이 맥락에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해온 A국의 전통을 고려하면 혼인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인권이라는 게 딱히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이 사회의 맥락이라면 그것도 인정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을은 인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인권이라는 게 사회의 전통에 따라 가지고 좀 침해될 수도 있는 거지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5번은 탈락. 그렇게 하면 정답은 3번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번 융합형 문제 중에 세 번째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살짝 사회문화 느낌이 조금 들어가 있고 동시에 세계지리랑 관련된 얘기도 살짝 들어가 있고 일반적으로 통합사회에서 얘기하는 이 세계 질서 속에서의 플레이어 이런 얘기들이랑 관련된 얘기도 살짝 나와 있습니다.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난민의 처지에 놓인 사람들 이게 사실상 도표통계 문제거든요. 사회문화에 주로 등장하는 약간 세계지리에서 나오는 여러 나라들도 지금 나와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뭐 개념을 물어본다기보다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 도표에
해석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금방 쌤이랑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프에 제시된 국가의 난민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들은 주류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있고 동시에 스스로도 차별받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면 이거 사회적 소수자라고 부를 수 있거든. 사회문화에 등장하는 개념이죠. 사회적 소수자. 이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적극적 우대 조치 같은 그런 개념들도 등장하고 그럽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냥 사회적 소수자다라고 알아보시면 돼요. 사회적 소수자의 특징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식별 가능성, 두 번째는 권력의 열세, 약해,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적 차별이 가해진다는 거거든. 여기 세 번째 조건 나와 있고 네 번째로 집합적 정체성이라 그래서 스스로 차별받는다고 인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 세 번째, 네 번째 특징이 나와 있으니 이건 사회적 소수자라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A, B도 먼저 봅시다. 도표통계 들어가기 전에 국제연합 같은 A라고 돼 있고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B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 국제연합 같은 A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국제기구라고 부르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국제기구. 그러니까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기구, 세계 질서 속에서의 플레이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국제 엠네스티,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것들은 보통 민간 주도로 결성된 NGO라고 불리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Non-government 이렇게 돼 있는 organization. 정부 기관이 아닌 기관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보통 이제 민간에서 주도하는 그런 기구에 해당되는 거죠. 국제기구와 달리 NGO는 국제법을 바탕으로 가입국 간의 합의를 통해 활동한다. 국제법 바탕으로 가입국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제기구지. 국제기구가 이제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고 NGO는 국가들이 모인 건 아니란 말이야. 엄밀히 말하면 민간인들이 모인 거지. 그러니까 B와 달리 A가 국제기구가 국제법을 바탕으로 가입국 간의 합의를 통해서 활동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리을은 틀렸고 디귿은 맞다. 그리고 이제 도표 통계로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막 쪼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난민의 처지에 놓인 사람들 2014년 시점과 2023년 시점을 비교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냥 그대로입니다. 2023년 인구 10만 명당 난민의 처지에 놓인 사람들. 아니 인구 10만 명당 난민의 처지에 놓인 사람들 이거 그대로야. 이런 식으로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은 그냥 읽으면 되는 거야. 2023년으로 가가지고 2023년이 네모거든.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두면 좀 더 여러분들 입장에서 파악하기 되게 쉬울 겁니다. 2023년. 그리고 2014년이 세모거든. 2014, 2014, 2014, 2014. 헷갈리면 이렇게 적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2023년에 인구 10만 명당 난민의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제시된 국가 중에 베네수엘라가 가장 적냐? 여기 제일 아래쪽에 있는 애 보면 되는 거잖아. 아프가니스탄이 제일 적지. 얘가 한 15,000명에서 10,000명 사이니까 한 13,000명 정도 되고 나머지 애들은 다 위에 있구만.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아프간이 제일 적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어요. 니은 각 국가 인구 중에 난민의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2014년과 2023년 비율 차이는 시리아보다 우크라이나가 크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어차피 인구 10만 명당 난민의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니까 이게 사실상 인구 중에 난민의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비율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10만 명당 난민의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나 뭐 100명당 난민의 처지에 놓인 사람이나 인구 전체 중에 난민 숫자의 비율이나 다 똑같은 얘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비율 차이가 2014년과 2023년의 비율 차이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 있는 차이를 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비율 차이를 그대로 보면 시리아보다 우크라이나가 크다.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대충 차이가 어느 정도 돼. 여기서 여기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네. 대충 해봐도 한 5,000명 차이 정도 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지금 딱 봐도 거의 0에서 시작해가지고 14,000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대충 한 14,000 차이 나고 여긴 5,000 정도 차이밖에 안 나고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훨씬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답은 3번 니은 디귿으로 마무리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2023년으로 가면은 요게 좀 특이한 내용인데 살짝 세계지리 느낌도 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 세계지리, 뭐 냉대기후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티베트 자치구 이런 것도 세계지리랑 관련된 얘기고 다른 쪽을 보면은 이게 약간 그 한국사 혹은 세계사랑 관련된 얘기이기도 합니다. 태정관 지령문 이런 얘기 나오고 발해사 연구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동북공정이랑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읽어보면 그런 얘기거든요. 중국에서 연구사업으로 진행한 동북공정은 한중 양국 간 주요 현안으로 부각됐다. 이게 동북공정인지 알아보려면은 연구 내용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우려 중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양측 정부가 중국 측은 고구려사 문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 고구려사 문제. 중국인이 고구려사 문제를 영국한다? 이게 동북공정이지. 중국 기준으로 동북 쪽에 있는 역사를 지네들의 영토로 편입하려, 지네들의 역사로 편입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 동북공정에 해당되는 그런 예시가 나와 있고 기억은 발해사 연구를 포함했다. 그렇죠. 발해 같은 경우에도 중국 기준에서 보면 동북 쪽에서 일어났던 일이니까 특히 고구려사랑 또 연결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그걸 자기네 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를 했었고요.
기역은 태정관 지령문을 근거로 삼았다고 돼 있는데 태정관 지령문이라는 건 일본이 독도랑 울릉도라는 건 우리 땅이 아니야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문서를 의미한단 말이야. 일본이랑 관련 있는 얘기가 아니고 중국이랑 관련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A지역엔 냉대기후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A지역이 이제 발해의 영토, 고구려의 영토 그 근처잖아. 이제 만주 벌판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인데 냉대기후가 나타나는 부분이죠. 사실은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이 아래쪽으로, 이쪽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온대기후고 이쪽 위로 올라가면 러시아 쪽 영토로 가면 냉대기후로 보통 표현이 된단 말이지. 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냉대기후에 해당되는 위치가 맞는 거는 세계지리를 공부해 보시면 무난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기후권이랑 관련된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으면 여긴 냉대기후가 맞다는 거. 이 정도 위도면 냉대기후구나. A지역은 티베트 자치구에 해당된다 그러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간 그 만주 쪽에 해당되는 거, 뭐 간도라든지 이쪽에 해당되는 영역은 티베트 자치구랑 거리가 엄청 멀어요. 티베트 자치구는 여기 이제 중국 영토가 이렇게 쫙 있다고 치면은 한 이쪽에 있습니다. 중국 서쪽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세계지리랑 관련한 지식이 있다면 무난하게 정답을 2번으로 찍을 수 있는 문제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대부분의 융합형 문제들을 살펴봤고 찐 마지막 문제, 24번 문제까지만 보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죠.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의 특성에 대한 것인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건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한국, 북한은 표시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건 필리핀입니다. 이 정도 위치는 알고 계셔야 되죠. 필리핀까지 중국, 한국, 일본, 필리핀 이렇게 네 가지 국가가 표시가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이것도 도표 통계형으로 이제 자료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 뭐 사전 지식 같은 게 별로 없어도 무난하게 풀 수 있는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총부양비 뭐 이런 단어들은 사회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지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뭐 총부양비라는 게 사회문화에만 나오는 개념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비율 뭐 이런 개념들은 주로 사회문화에서 도표 통계로 다루는 내용들이고 세계지리적인 내용도 섞여 있고 막 그렇습니다. 총생산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1번 나는 초고령 사회에 해당된다. 나가 보면 이게 중국이거든. 딱 봐도 이게 인구 숫자로 봐봐. 10억 명 단위가 되는 거는 중국밖에 없단 말이야. 이 네 가지 국가 중에. 대한민국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가 뭔지도 이거 중국인 거 확인할 수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가는 뭘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노년층 비율이 엄청 높잖아. 유소년 인구는 되게 낮고 여기 있는 네 개 국가 중에 어차피 일본, 필리핀밖에 안 남았는데 일본이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문제가 제일 심각한 나라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더 일찍 노령화 문제를 겪었던 나라고 그 맥락에 따라 가지고 요 고령층 비율이 높은 나라 일본인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경우엔 노년층 비율이 되게 낮고 유소년층 비율이 되게 높으니까 필리핀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다는 금방 잡을 수 있고 중국은 초고령 사회가 아닙니다. 이게 초고령 사회가 되려면 이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초고령 사회가 되려면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20% 이상이 돼야지 초고령 사회라고 보통 부르게 되는데 이건 초고령 사회가 아니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봐도 노년층 비율이 한 15%에 조금 덜하게 지금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라고 부를 수가 없고 일본이 초고령 사회고 대한민국도 지금 초고령 사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긴 하죠. 이번 다는 대한민국보다 생산 가능 인구가 많다. 다는 필리핀인데 대한민국보다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은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전체 인구를 좀 생각을 해가면서 봐야 되거든.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인구가 더 많단 말이에요. 지금 동그라미 숫자가 보면 더 크죠. 한국은 딱 5천만 명 딱 단위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 1억 명 단위란 말이지. 그러면 다는 대한민국보다 생산 가능 인구가 많다고 볼 수 있는가? 이게 유소년층 비율이랑 노년층 비율을 잘 봐야 되는데 이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잘 보면 노년층 비율이 한 16% 정도 되고 노인 비율이 16% 정도 되고 유소년 인구 비율이 지금 보면 한 13% 정도 대충 되는 것 같아요. 대충 각을 잡아보면 12%, 13% 정도 되죠. 그러면 대충 합쳐가지고 30%고 그러면 이제 생산 가능 인구라고 부르는 걸 이제 보통 부양 인구라고 부르는데 노인 인구, 유소년 빼고 나머지 애들을 생산 가능 인구라고 부르니까 대충 한 70이란 말이야. 대충 70, 대충. 정확히는 한 71 정도 되겠지만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그 각을 보면은 유소년 인구가 노년 인구가 한 5% 정도 되고요. 유소년 인구가 30% 좀 넘는단 말이야. 31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럼 부양 인구,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할 만한 애들은 얘네 합쳐가지고 빼주면은 대충 한 64%밖에 안 될 거란 말이지.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부양 인구 비율이 70%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부양 인구 비율이 64%인데 필리핀 인구가 대한민국보다 대충 한 2배 가까이 많은 걸로 확인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비율이 조금 낮아도
예를 들면 얘가 한 1억 명 정도 있다고 하면은 6,400만 명이 부양인구인 거고 대한민국은 5천만 명밖에 없다고 하면은 3,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필리핀이 대한민국보다 생산 가능 인구가 많다는 건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나는 가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라고 그러는데 중위 연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중간 순위의 연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 같은 거랑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나라가 좀 늙었는가 젊은가 그런 거를 확인할 때 중위 연령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고요. 가는 일본이니까 일본이 압도적인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라고 아까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중위 연령이 이 네 나라 중에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4번 다는 가보다 총 부양비가 높다라고 했는데 총 부양비를 계산하려면 아까 계산해 놓은 노인 인구,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의 비율을 보셔야 됩니다. 원래 총 부양비라는 거는 계산을 할 때 부양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 더하기 노년 인구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수만 보고 비교를 해도 크게 상관은 없기 때문에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다 같은 경우에는 대충 이런 식으로 구도가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부양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 더하기 노인 인구 하면 64분의 36 대충 이 정도로 각이 나온단 말이죠. 대충 한 2분의 1 정도 되는 느낌으로 보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일본은 이제 노년 인구가 한 30%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유소년 인구가 한 12%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이 되죠. 그러면 부양 인구 같은 경우에는 2개 더해서 40이니까 한 58%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여기도 계산을 똑같이 해보면은 부양 인구보다 유소년 인구 더하기 노인 인구를 58분의 둘이 더해가지고 42 정도 된단 말이죠. 이러면 2분의 1을 훌쩍 넘어가잖아.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1 정도 되고 얘는 2분의 1을 훌쩍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은 사실은 일본 쪽이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다는 가보다 총부양비가 낮다라는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4번 틀렸고요. 5번 국내 총생산은 이건 너무 쉬운 문제야. 왜냐면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중국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중국이 좀 낮긴 하지만 1만에서 3만 달러쯤이긴 하지만 중국이 압도적으로 일본이나 대한민국보다도 미국을 거의 따라가는 수준의 국내 총생산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보다는 가가 높다. 일본이 더 높고 그 다음이 이제 대한민국이고 맨 마지막에 필리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세계지리 배우다 보면 무난하게 배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2번으로 정답이 나온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들 몇 개만 좀 풀어봤어요. 한 7개 정도 주요 문제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 싶어 할 만한 문제들 혹은 융합형으로 조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앞으로 학습을 하실 때는 이 정도 4개 정도의 얘기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통합사회 일반적인 내용들, 통합사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말고도 개별 사탐 과목들을 조금 더 심화적으로 좀 배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기본적인 암기도 더 해야 되지만 각 과목별로 좀 심화적인 내용, 좀 논리적인 이해, 특히 생활과 윤리 같은 과목들이 그런 게 중요해질 거고요.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도 각 과목들 안에서 잘 배워놔야지. 그래야지 통합사회에서 융합이 됐을 때도 무난하게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1학년의 통합사회 내신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2학년 때 각 과목별로 심화적으로 들어가서 배우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2학년 때 통합사회 공부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되고요. 각 과목별로 심화적인 내용 공부를 좀 빡세게 하시긴 해야 됩니다. 뭐 사회문화면 사회문화, 법과정치면 법과정치, 경제면 경제 이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과목들 안에서 이거 통합사회 안에서 배웠던 내용들인데 이런 게 나오면 더 빡세게 좀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3이 돼가지고 수능으로 통합사회를 칠 때 엄청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 단원이나 과목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통합사회 나중에 3학년 돼가지고 만약에 통합사회가 예상보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 그런 경우에는 특정 단원을 포기한 여러분들만 엄청 개두드려 맞고 등급이 엄청 내려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단원이나 과목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모든 단원이나 과목을 꼼꼼하게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이 되면 혹은 올해 막학기쯤이 되면은 쌤도 본격적으로 통합사회 관련 커리큘럼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공부는 다 끝났고 여러분들 설명할 준비 다 끝났고 교재만 좀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커리큘럼을 가지고 좀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쌤이 다시 한번 자세하게 통합사회랑 관련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심화 공부가 중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차근차근 통합사회 공부해 나가면 여러분들 충분히 고3 때 돼가지고 수능에서 통합사회 만점 받을 수 있다고 약속을 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현수쌤이었습니다.